오늘은 송금 이어서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 과다하거나 부당한 경우 송금 불산입되는 인건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인건비를 과다하게 지급한 경우입니다. 또는 인건비가 부당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회사가 인건비로 비용 처리한 경우 송금 불산입한다라는 겁니다. 1번 보시면 지배주주 있죠?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인인 임직원에게 과다하게 지급한 인건비입니다. 어차피 지배주주가 회사 경영을 좌지우지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배당을 받는 게 아니라 인건비를 과다하게 받는 경우입니다. 그럼 이 과다하게 받은 인건비에 대해서 회사가 비용 처리한 경우입니다. 비용 처리한 경우 세법은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송금 불산입 한다는 겁니다. 송금 불산입 상여. 그 다음 보시면 비상근 임원입니다. 상근 임원이 아니에요. 비상근. 회사에 매일 출근하는 임원이 아닌 비상근 임원 중에 인건비 중 부당행위 계산 부인 해당해. 그러니까 비상근 임원 인건비는 원칙은 송금입니다. 비상근 임원 인건비는 원칙은 송금이지만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래가지고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비용 처리한 경우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세무조정은 송금 불산입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3번 보시면 너무 출자 사온 인건비죠. 다 배울 거예요. 또 나중에 나오면. 너무 출자 사온 인건비는 이익 처분하는 겁니다. 노무를 출자한 경우예요. 사원이 금전 출자한 게 아니라 노무를 출자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받는 그 인건비는 이익 처분을 한 걸로 보기 때문에 회사가 비용 처리한 경우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무조정으로 송금 불산입 세무조정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액. 회사 임원 지급규정, 상여금 지급규정이 있으면 임원입니다. 직원 말고 임원만 해당하는 겁니다. 임원 상여금이 지급규정 한도를 초과한다. 그 지급규정이 뭐라고요? 주주총회, 사원총회, 정관규정, 이사회 결의, 이런 거 있죠? 그런 지급규정, 상여금 지급규정이 있으면 상여금 지급규정 금액 한도를 초과한다. 그러면 그 한도 초과액만입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 송금 불산입한다. 마찬가지로 이제 또 이것도 임원이죠. 직원 아닙니다. 임원입니다. 임원 퇴직급여 지급했는데 그게 한도를 초과한 경우입니다. 이것도 정관에 규정이 있어요. 임원 퇴직급여가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그 정관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런 게 있어야 배울 겁니다. 일단 보시면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인인 임직원에게 과다하게 지급한 인건비입니다. 지배주주인 임원입니다. 지배주주인 임원 또는 그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는 경우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뭐예요? 다 같이 똑같이 지급한다는 거죠. 지배주주인 임원과 일반 임원한테 똑같이 상여금 지급한다. 똑같이 지급 규정에 의해서 상여금 지급한다. 그런 경우는 송금으로 인정해주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습니다. 이 지배주주인 임원만 상여금을 과다하게 받는 경우죠. 이렇게 정당한 사유가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외의 임원입니다. 일반 임원이죠. 돈 없고 백 없는 일반 임원들. 지배주주인 임원은 자기가 회사 차려가지고 사장도 견임하는 경우예요. 원래 이런 경우 많죠. 자기가 직접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 지배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인 경우, 이런 겁니다. 이런 지배주주인 임원이 아닌 사람 또는 직원한테 지급한 금액보다 더 많이 받는 경우입니다. 지배주주인 임원이
일반 임원님보다 훨씬 더 많이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여기 보시면 지배주주인 임원의 경우 이사의 의사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어차피 지배주주가 이사를 선임하잖아요. 이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배주주가 이사를 실질적으로 선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배주주 임원은 이사의 의사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임원 보수도 과다하게 받을 수 있다. 회사에서 이렇게 과다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동일직위 임원보다 더 지급한 부분 있죠. 동일직위 임원이 상여금을 1억 받는데 이 지배주주 임원은 5억 받는다. 그러면 초과받는 부분이 얼마예요? 4억 원이죠. 그럼 그 4억 원은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조정으로 송금 불산입 상여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보시면 비상근 임원 인건비입니다. 여기서 비상근 임원이 볼까요? 한번 각조 봅니다. 이 비상근 임원은 항시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이사회 하죠. 이사회 할 때만 참석하는 임원을 말한다. 이게 비상근 임원입니다. 그럼 이 비상근 임원한테 지급하는 보수 송금입니다. 이 비상근 임원한테 지급하는 인건비는 송금이에요. 근데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그런 경우는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아시겠죠? 비상근 임원 인건비라 해가지고 딱 문제 나오면은 이거를 송금으로 인정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상근이기 때문에. 하지만 세법은 비상근 임원한테 지급하는 보수도 송금입니다. 원칙은 송금이지만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송금 불산입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노무 출자 사원 인건비죠. 노무를 출자한 경우입니다. 보통 한명회사, 합자회사 있죠. 예, 상법 보면 나와요. 한명회사나 합자회사가 노무 출자 사원이 있어요. 노무를 출자한 겁니다. 그냥 금전을 출자한 게 아니라 노무를 출자하는 경우입니다.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회사에서 직접 일을 노무하죠. 노무. 자기가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때 받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우리는 뭐라 배웠어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는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익처분한다는 거는 주주총회 있죠. 주주총회에서 이익처분을 한다는 겁니다. 주주총회에서 회사가 그동안 벌어들인 이익 있죠. 이익잉여금. 이거를 이제 처분한다는 거예요. 배당도 할 수도 있고 또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노무출자 사원한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기 때문에 회사가 비용 처리한 경우 송금 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노무출자 사원의 경우 출자로 제공하는 것이 노무입니다. 노무. 그렇기 때문에 노무출자에 대한 대가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그러므로 회사가 노무출자 사원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송금 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 처분한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다른 출자 임원이 금전을 출자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회사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이 다른 출자 임원은 금전을 출자한 경우입니다. 노무를 제공하는 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송금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전 출자 임원인지 노무 출자 임원인지 그걸 봐야겠죠. 노무 출자 임원이 받는 인건비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기 때문에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이익입니다. 법인이 임원한테 지급하는 상여금이 있죠. 임원도 상여금 받고 직원도 상여금 받습니다. 상여금이에요. 상여금. 근데 그 상여금이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이사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 기준에 의한 지급한 금액을 초과한다. 아시겠죠? 이런 그 주주총회 같은 그 결의에 의한 결정된 급여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급여 지급 기준. 그 금액을 초과해서 지급한다. 그러면 그 초과 금액은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 어렵지 않죠? 임원 상여금은
그러니까 임원입니다. 직원은 아니에요. 임원만 해당합니다. 임원 상여금이 그 지급 기준을 초과해서 지급한다. 그럼 그 초과 금액은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직원 같은 경우에는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하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전액 송금으로 산입한다. 어차피 회사는 일반 직원들한테 상여금을 과다하게 지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이익 잉여금은 어차피 지배주주들이 임원하는 경우 자기들이 배당받고 어차피 자기들이 많이 남겨먹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원한테는 적당하게 주고 그 지배주주인 임원들이 과다하게 상여금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배주주인 임원한테 주는 상여금 이것만 이렇게 회사법은 규제하는 거지 직원한테 상여금 주는 것 이런 거는 규제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직원한테는 상여금을 과다하게 지급하지 않아요. 절대로. 아시겠죠? 그 다음 보시면 임원 퇴직급여 한도 초과액입니다.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한테 지급하는 퇴직급여입니다. 그리고 이 퇴직급여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송금에 산입한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회사를 나가는 경우입니다. 퇴직한다고 말만 하고 회사 안 나가고 계속 근무한다. 그런 거는 이제 현실적인 퇴직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나가는 경우, 나가면서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에 한해서 송금에 산입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임원입니다. 여기는 임원과 직원이지만 여기는 이제 임원 나오죠. 임원입니다. 직원은 아니고 임원한테 퇴직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많죠.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지배주주인 임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어차피 회사 경영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과다하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다하게 퇴직금 준다. 그럼 뭐예요? 비용 처리를 많이 한다. 그럼 세금이 줄어들겠죠? 비용 처리를 과다하게 하면은 이익이 줄어들어서 세금도 줄어듭니다. 그럼 세법은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제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인이 임원한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중 어느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뭐예요? 정간의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 정간입니다. 회사 정간의 퇴직급여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 그래서 퇴직급여에는 퇴직 1호금도 포함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게 정간에 정해진 금액 이 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임원 퇴직금 한도로 한다. 아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간에 정해진 금액을 초과해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도 초과액은 송금 불산입으로 세조정한다. 근데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보통 나오는 거는 회사에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없는 걸로 나옵니다. 그럼 지급 규정이 없으면 이 법인세법이 정해놨죠. 회사 정간에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없다. 그러면 임원의 퇴직 직전 1년간 총 급여액의 10%를 곱하고 거기에 근속요소를 곱한 금액을 임원 퇴직금 한도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 정간에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없다. 그런 경우는 이거를 해야겠죠. 네, 이건 외우세요. 임원 퇴직 직전 1년간 총 급여액 곱하기 10% 곱하기 근속연수. 임원이 만약 6월 30일 날 퇴직했다. 그러면 그 6월 30 직전 연도부터 해가지고 1년간 총 급여액의 10%를 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분의 1로 나누는 게 아닙니다. 약간 더 여유를 준다는 거죠. 원래 그 퇴직금은 보통 일반 직원들 퇴직금은 퇴직 전 한 달 그 월급을 지급하잖아요. 월급에 근속요소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을 지급하지만 임원 퇴직금 한도 구할 때는 이 10%입니다. 12분의 1이 아니라 10%를 곱한 금액에 근속요소를 곱한 금액으로 해가지고 임원 퇴직금 한도액을 구한다는 겁니다. 이거 약간 더 여유를 준다는 거죠. 12분의 1을 곱한 게 아니라 10%를 곱한다. 10분의 1을 곱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근속요소는 여기에 따라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6년 2개월 20일 했다. 그러면 그 20일은 없는 걸로 한다는 겁니다. 6년 2개월 21일 근무했으면
그 20일은 없는 걸로 해서 6년 2개월 근무한 걸로 해가지고 근속 연수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임원이 바로 임원되는 경우가 아니라 직원 일하다가 임원되는 경우겠죠. 이 사람은 밑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원부터 해가지고 과장, 부장, 그 다음에 이사까지 올라간 경우입니다. 직원이 임원이 될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가 있겠죠. 어차피 퇴직금을 늦게 퇴직하면은 그만큼 월급이 많죠. 월급이 많기 때문에 퇴직금을 더 많이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임원 같은 경우는 퇴직금을 많이 받습니다. 자기 월급이 많기 때문에 퇴직금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므로 직원에서 임원 될 때 퇴직금 받는 게 아니라 임원이 돼가지고 나중에 잘렸을 때, 임원하다가 잘렸을 때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받는다는 겁니다. 직원에서 임원 될 때 퇴직금 받지 않고 나중에 임원 하다가 퇴직했을 때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한다는 겁니다. 직원은 20년 근무하고 임원 3년 근무했다. 근데 직원에서 임원 될 때 퇴직급여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 그 근속연수는 20년 플러스 3 해가지고 23년 한다는 겁니다. 근속연수는 23년 해가지고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 한도액을 구한다. 그리고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 한도액을 초과한다. 그러면 그 초과 금액은 세법상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송금 불산이 임원퇴직금 한도 초과액 해가지고 상여입니다. 상여. 아시겠죠? 상여로 본다. 상여로 보기 때문에 그 근로소득에 합산합니다. 여기 보시면 퇴직 직전 1년간 총 급여이란 퇴직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 임원한테 지급한 봉급, 급여, 보수 이런 거 있습니다. 그 다음 상여입니다. 상여, 상여금. 이런 급여와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금을 합산한다. 근데 보시면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금을 합산하지만 송금 불산입되는 인건비는 총 급여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배웠죠?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송금, 그렇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금이 송금 불산입되는 경우에는 이 임원퇴직금 한도액 계산 시 총 급여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보시면 총 급여액에 포함되는 게 있죠. 이 봉급, 금여, 보수, 임금, 상여, 총 급여에 포함하지 않는 것, 비과세 근로소득, 송금 불산입되는 인건비. 그 다음에 보시면 중요해요. 인정상여. 이 인정상여는 나중에 그 세무조정할 때 나오는 거잖아요. 회사가 이걸 회계 처리하지 않아 가지고 세무조정할 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총 급여 계산할 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좋은 거죠. 인정상여 포함하지 않는다는 건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퇴직으로 인해 받은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 그러니까 퇴직금 한도 초과이겠죠. 이런 거는 총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식 구할 때 아시겠죠? 임원의 퇴직 직전 1년간 총 금액 구할 때 총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거 이렇게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송금 불산입되는 인건비 그리고 인정상여 이것들은 총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 보시면 김전무는 갑회사에서 5년 6개월 20일 근무했다. 그럼 우리 뭘 배웠죠? 월 미만은 절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20일 절사입니다. 절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5년 6개월 근무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5.5죠. 5.5. 5와 12분의 6. 그리고 보시면 퇴직 전 1년간 총 급여액과 퇴직금이 다음과 같다라는 겁니다. 회사는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퇴직금 지급 시 퇴직급여로 처리한 경우 회사가 퇴직금 지급 시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한 경우죠. 그럼 법인세법상 퇴직금 한도액을 구해가지고 한도 초과액은 송금 불산입 상여로 세무조정한다는 겁니다.
이 보시면 회사의 급여 지급 기준에는 임원 상여금은 급여의 4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 급여를 알아야겠죠? 급여가 1억 원입니다. 그 다음에 퇴직 직전 1년간 상여금이 5천만 원이죠. 근데 이 회사의 급여 지급 기준은 임원 상여금은 급여의 40%만 지급하기 때문에 이 1,000만 원은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송금 불산입 1,000만 원 상여 나온다는 거죠.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액 나오고, 그럼 송금 불산입되는 인건비는 빼라겠죠. 청급여액이 구할 때는 송금 불산입되는 인건비는 빼는 거기 때문에 이 보시면 1억 4천만 원이죠. 1억 퇴직 직전 1년간 급여액 1억 원 플러스 퇴직 전 1년간 상여금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 빼 4천만 원 해가지고 1억 4천만 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10% 곱하기 5.5 나온다 했죠. 5년 6개월 20일 근무했으니까 20일 빼고 5와 12분의 6 하면 퇴직금 한도액은 7,700만 원이 나온다 라는 겁니다. 퇴직금 얼마 지급했죠? 1억 원 지급했죠? 그러면 1억 원에서 퇴직금 한도액 7,700만 원 빼면은 한도 초과액은 2,300만 원. 그러면 그 2,300 한도 초과액이 2,300만 원은 상여로 한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데 퇴직금을 지급했다.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이 현실적인 임원이나 직원한테 퇴직금을 지급했는데 현실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해서 송금이 산입한다겠죠. 그러니까 한도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았는데 퇴직금을 지급했다. 그런 경우는 이 가지금을 본다는 겁니다. 보시면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았는데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당해 임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액과 인정이자를 계산한다는 겁니다. 업무무관 가지금 나왔습니다. 이거 중요하죠? 업무무관 가지금 나오면은 우리 무조건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이거랑 인정이자 이 두 개를 항상 고려해야 됩니다. 이 세무조정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무관 가지금 나오면은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인정이자 나온다 라고 생각하세요. 이 보시면 세법상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데 퇴직금을 지급하면 법인이 임직원한테 자금을 대여한 걸로 본다 라는 겁니다. 업무무관 가지금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구하고 인정이자 구한다는 겁니다. 이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한테 지급하는 퇴직금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한해서 송금으로 산입한다 라고 배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죠.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이 법인 직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때 이때 퇴직금을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입니다. 근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런 경우는 뭐라고 배웠어요? 그 직원이 근속한 연수와 임원이 근속한 연수를 합산한다고 했죠. 근속 연수 합산해가지고 임원 퇴직금 한도액 구한다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한번 그냥 훑어보세요. 그냥 이 문제 보세요. 회사는 2019년 7월 1일에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대표이사에게 퇴직금 1억 원 지급했다. 이 보시면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았죠. 그런데 퇴직금 지급했다. 그럼 뭐예요? 업무무관 가지금입니다. 업무무관 가지금이기 때문에 인정이자 계산하고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계산한다 라는 겁니다. 이 보시면 업무무관 회사는 퇴직급여 충당금 없애고 현금 1억 원 지급했습니다. 이 중요한 게 뭐예요? 현금 퇴직금 1억 원 지급했죠? 그러니까 현금 1억 원 나갔습니다. 근데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조정은 업무무관 가지금 본다. 1억 원, 현금 1억 원. 그럼 뭐예요? 이 퇴직급여 충당금 회사는 퇴직급여 충당금 없애는 그 회계 처리했죠. 차분에 있기 때문에 퇴직급여 충당금 1억 원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걸 다시 살려야겠죠. 송금 산입 퇴직급여 충당금 1억 원 마이너스 유보해가지고 다시 퇴직급여 충당금 살리는 겁니다. 살리고 입금산이 업무무관 가지금 1억 원 해가지고 업무무관 가지금 자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입금산입니다. 입금산이 업무무관 가지금 1억 원 유보라고 세무조정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세무조정 이거하고 인정이자 세무조정 계산하고 상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인정이자나 지급자 송금 분산이면 안 배웠으면은 이건 하지 말고 그냥 한번 개념 이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깊이 있게 보지 마시고 아직 안 배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보시면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죠. 회사가 잉여금 처분을 선비로 계상한다. 선비가 뭐예요? 손실 또는 비용이죠. 비용 처리한 경우 상여는 송금이 산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사가 주주총회 결의해서 잉여금 처분할 때 잉여금 처분액에 대해서 비용으로 계산한 경우에는 송금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여기 보시면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 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상여금은 송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명회사나 합자회사의 노무출자 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는 겁니다. 일단 보시면 이제 복리후생비죠. 복리후생비 뭐예요? 당연히 송금이겠죠. 회사가 직원들 복리후생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입니다. 보시면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을 복리후생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은 다음에 한해서 송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사용인에는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 근로자를 포함한다는 겁니다. 이게 법이 개정된 거예요. 옛날에는 파견 근로자를 포함하지 않았는데 이제 파견 근로자도 포함해가지고 복리후생비 지출한 경우 송금에 산입한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국민연금 있죠? 국민연금을 직장갑자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절반 부담하고 회사가 절반 부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부담분 있죠? 국민연금 회사 부담분, 건강보험료 회사 부담분 다 전부 성금으로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회사가 비용 처리한 경우 성금으로 산입한다. 그 다음에 보시면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입니다.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도 송금 산입. 그 다음 보시면 직장 체육비, 직장 문화비, 직장 회식비, 우리 사주 조합 운영비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보시면 경조금 이런 건 전부 송금에 산입한다는 겁니다. 이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는 회사랑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회사 부담금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법인 송금 보시면 사용자 부담분만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 이런 경우 복리후생비 그 직원 부담분 있죠. 회사가 절반 부담하고 직원이 절반 부담하는데 그 국민연금 보험료나 건강보험료 같은 것을 사용자가 전부 부담하는 경우 그런 경우 그 직원 부담분은 인건비입니다. 상여죠, 상여. 그러니까 그 급여에 포함한다는 겁니다. 여기 예시 보시면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 절반씩 부담하는 경우 그 절반씩 부담하는 경우고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그 건강보험료 절반을 납부해야 되는데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만약 근로자 건강보험료가 올 5만원인 경우 근로자는 건강보험료 5만원에 2분의 1은 25,000원을 납부한다. 나머지 절반은 회사에서 납부해 준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